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간이 준비된 화요일이죠. 블로크 이동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글로벌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미중 무역 갈등, 무역 협상이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 사실 관세 인상 시점이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발표된 내용이 의회에서는 원칙적 합의에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에 대해 듣고 싶지 않다. 어쨌든 우리는 벽을 쌓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자, 미중 무역 협상하고 셧다운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우선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셧다운은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직전까지 이제 불확실성 정도로 작용될 거고, 실제 셧다운 된다 하더라도 한 이틀 정도 문제가 될 건데요. 다만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셧다운이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2주 되면 45일이 되고 1분기의 절반이 셧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길어지면 나중에 또다시 문제가 되겠지만 당장 셧다운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매수했던 요인이 이제 크게 세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상당폭 진전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 그중에 1번으로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봤던 건 역시 무역 관계였거든요. 갈등이 해소가 되면 수출 많이 하는 우리나라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약간 지난주에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실제로 삐걱거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연기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조율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두 사람이 수가 틀려가지고 안 만나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나왔던 정보, 그러니까 오늘 뭐 3월 중순 정도에 만날 것 같다라는 정보는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혹은 전화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 나오고. 그것조차도 확인된 건 아니고 일단 이제 보도가 그렇게 됐다라는 설 정도 나온 건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양측, 그러니까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국면 자체가 지속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타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매도를 하는 건 아닌데, 잘 보시면 아까 이제 그림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보면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수가 들어갔다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잘 보시면 최근 들어서 매수가 멈춰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바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는 시점에서 좀 멈췄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 후반에 지금 이제 장관급 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장관급 회담에서 만약에 또다시 부정적인 어떤 언급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단계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관급 회담에서 예를 들어서 문희진 장관이 발언을 할 거냐, 아니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발언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누가 더 강경파죠? 현재로서는 이제 문희진 장관 온건,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하이저 같은 경우는 좀 강경파잖아요. 근데 뭐 노골적으로 라이트하이저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부분 양보할 생각 전혀 없는 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시장이 조심스러워할 정도의 사안, 그렇지만 뭐 파국으로 갈 거다라고는 예측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발목을 잡는 정도 요인이지 뭐 하락적으로 밀어낼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장 오늘까지 3일 연속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도한 건 12월 10일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매도 연속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외국인들 이외에는 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거든요. 지금 기관이 산다고는 하지만 금융투자 매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정돈이 안 된다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매수가 멈추게 되면서 기관들의 매도를 받아줄 주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하락 조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에 이 재료하고 또 하필이면 셧다운 이슈하고 또 병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나오지 않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만, 만약에 이제 좀 불발되는 형태로 만약에 모양새가 잡아진다면 지수가 뭐 2150 이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이제 뭐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금 상승과 하락을 양쪽 다 섣불리 전망하기는 좀 힘든 상태니까요. 좀 혼란스럽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지수를 아주 강하게 밀어내리는 역할보다는 상승이 제한되는 쪽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모레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레가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지션 같은 게 그렇게 의미가 없긴 한데 외국인 기관 포지션을 외국인들 올라가야 유리하고 기관은 내려가야 유리한 거 같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지만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이 시각에 이제 1,500억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받쳐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기가 지나고 나서 완전하게 외국인들이 이 받쳐내는 걸 풀어버린다면 네.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판단하는 건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기를 지난 이후에도 전기전자 업종을 계속해서 매수해 주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1월 우리가 랠리를 겪었던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사줬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시장을 사줬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면 거기에는 이제 뭐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2월에는 중소형주 장세가 좀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실제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 자금 유입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 달러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7을 돌파할 정도로 네, 거의 상당히 그쯤까지 강하거든요. 왔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된다면 외국인들 자금 보면서 추격 매수하던 자금들도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환경들 예를 들어서 뭐 IT 기업들 중심으로 어떤 투자에 대한 기대감,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치들 또는 네. 리스크 완화 이런 것들 뭐 수소차 관련주들 이런 것들 대북 관련된 수혜주들 이런 재료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만약에 주춤한 형태로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2, 3월 정도에는 이제 중소형주 쪽 장세가 펼쳐질 텐데 다만 대장주 몇 개가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순환매 도는 형태.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탁금이 적기 때문에 네. 한 대장주가 몇 배씩 올라가는 장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순환매 도는 형태의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중소형주에서 그런 순환매가 나타날 때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좀 수익을 잘 내던가요? 실제로 보면 어떤 이슈보다 그러니까 네. 실적에 기반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실적 바닥을 쳤다라는 또는 이제 재료에 대한 바닥을 쳤다라고 인식되는 종목군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IT하고 바이오 봐야 되는데요. 네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면 불확실성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이틀 전에 어떤 흐름, 어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한번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IT에 대한 뷰를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내주셨던 그 기억이 저도 있어요. 요즘에는 좀 뷰를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도 비교적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요. 다만 지금 디스플레이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OLED 모멘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는 아직 어렵지 않나 이런 어떤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더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좀 구분해서 보고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는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완성과 장비, 디스플레이도 완성과 장비가 있으니까 그쪽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차라리 소재 쪽을 보는 네, 게 좀 소재 유리할 것 쪽을. 같습니다. 소재 쪽이 실적에 산업이 처음에 초기에 커질 때 가장 먼저 민감하게 네네. 실적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이슈도 한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유전체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수소차도 있었고 4차 산업혁명도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신사업을 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샌드박스를 마련해 주는 건데 그 가운데 이제 수소차 충전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좀 되돌리는 움직임도 있어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수소차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어느 시점이 됐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거, 예를 들어서 예전에 4대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아이 낳기 어떤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또 네. 이슈가 됐었잖아요. 지금은 수소차가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거는 고리를 보셔야 되는데 반복적이긴 하지만 예탁금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예탁금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성으로 계속 올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뭐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2, 3일 반짝거렸다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인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샌드박스를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을 그러니까 밀어주겠다는 의미잖아요. 예, 예.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을 거고 그게 아마 대북 쪽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소차가 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상대적으로 본다면 두 개가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역시 예탁금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공존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볼 때 지금 수소차 관련된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소차는 그렇다 치고 이번에 나왔던 그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에서 연관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NK라든가 EM코리아가 자회사를 통해서 충전소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가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역시 재료가 나올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수차 관련된 패턴을 잘 보시면 2, 3주 간격으로 재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심심할 때 샀다가 이렇게 이슈가 불거지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럴 때마다 매도하는 형태로 간다라면 오늘은 이미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매수했다가 또 2주 정도, 1, 2주 후에 움직일 때 매도하는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수혜주는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시고요. 수소차 말고는. 수차 말고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버스 디지털 광고 네네. 쪽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뚜렷하게 수혜주가 아직까지는 부각된 건 네네. 없어가지고 저도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에 예. 대해서는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해봤으니까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전략을 좀 총체적으로 세워주시면요. 지금 변수가 많습니다. 이번 주 셧다운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협상 변수도 있고, 또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기업들 실적도 줄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최대한 인내하는 전략. 인내하고 나서 이번 주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서 다음 주부터 전략을 세워나가면서 이번 주 좀 조심스럽게 일단 좀 관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시장 클로즈업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